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 지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는 의료계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안전성 검증 없는 초법적 판매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은 농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농민주의를 맞아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역임한 민수홍 본부장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와 지원을 담당할 문화본부를 이끌게 됐는데요. 새 문화본부장의 인선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낙태약 관련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허용이 안 되다 보니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약의 국내 도입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대통령은 원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그 원론적으로 다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성숙 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가 회의를 한 뒤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를 외쳐온 가톨릭교회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정부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 가치를 망각한 채 행정 편의와 정치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신부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을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는 것만 안타까워할 뿐 그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자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여성을 위험하게 한다면 오히려 불법 유통을 더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낙태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책임을 여성 자신과 낙태약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 신부는 임신 7주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살아있고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한 생명입니다. 제 몸이 온 힘을 다해 이 작은 생명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낙태약 논란. 가톨릭교회는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참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 지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는 의료계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안전성 검증 없는 초법적 판매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약 도입 검토를 지시한 14일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깊은 우려와 분노, 강력 규탄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먼저 임신 중절 의약품 미푸진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알렸습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7주에서 9주까지의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고위험 전문 의약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안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이 불가피해진다고 짚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궁적 출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인 것입니다. 의사 재량에 맞게 판매를 허용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졸속 정책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 입법과 제도 정비의 의무는 방기한 채 부작용에 대한 법적 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란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급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떤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을 떠받치는 새로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인데요. 농민주의를 맞아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리농 씨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일과를 시작합니다.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남편과 함께 한국을 찾은 리농 씨는 계절 노동자입니다. 부부가 농가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3번째입니다. 고추밭에서는 익은 고추만 골랐다는 까다로운 작업도 능숙하게 해냅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김수봉 씨는 코로나19 당시 인력난을 겪으면서 계절 노동자를 처음 고용했습니다.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은 김 씨는 이후에도 같은 계절 노동자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지금 일손이 없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 그 사람도 없으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돼요.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하면서 농사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농사 일거리를 더 많이 늘려서 하는 중이에요. 이처럼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우리 농촌을 떠받치는 새로운 일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와 중개업자의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열악한 숙소 제공 등 계절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전남 고흥군 등 일부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임금 체불과 폭행 등을 주장한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농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할교구인 광주대교구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계절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와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그 소송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들이 돼 있었죠. 우리 교구에 도움을 청하셨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농민주일, 우리 사회 새로운 농민으로 자리 잡은 계절 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금 착취와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인권 문제가 이어지는가 하면 근무지 무단 이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의 현주소를 이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도입 11년을 맞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초기에는 국내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올해에는 약 11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우리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지금 현재 농촌에는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는 오랫동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중개업자가 개입하면서 과도한 송출 비용 청구와 임금 중간 착취 등 노동 인권 문제가 불거졌고 근무지 무단 이탈도 잇따랐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 계절 노동자 무단 이탈 인원은 494명, 이탈률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과 과도한 초과 근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이 무단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체류 기간이 최대 8달로 제한돼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희찬 대표는 고용 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계절 노동자들이 인권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계절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너무 길 것이고 그걸로 인한 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 그걸 그냥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정부는 도입 10년 만인 지난해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를 단순한 노동력 수급 정책을 넘어 인구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연구재단 소속 유득규 교수는 논문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도 농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동여고 농민사목전담 안영배 신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고용과 관리를 맡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 사회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들도 역시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담당할 문화본부장 교체가 눈에 띄는데 홍보기획관을 역임한 민수홍 본부장이 문화본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올해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주요 보직에 간부들을 배치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신임 문화본부장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자리를 옮긴 민수홍 신임 본부장이 지난 13일부터 문화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민 본부장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통 관련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거행된 시복미사가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홍보기획관을 역임하면서 서울시를 알리기 위해 주력한 점도 강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규제철폐, 손목닥터 9988, 서울야외도서관, 미리 내 집 등 동행매력 특별시 철학을 담은 서울시 대표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7 서울 WID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시장이 최근 청년을 강조하는 만큼 2027 서울 WID와 연계한 서울시의 청년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강 페스티벌, 서울 썸머 페스타 등 서울시 대표 축제와 2027 서울 WID를 연계하는 운영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 본부장은 서울시의 기존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2027 서울 WID 지원단이 꾸려지면 부단장을 맡게 됩니다. 2027 서울 WID 관련 행사 계획이 구체화하면 문화본부를 중심으로 인파관리부터 교통대책, 긴급의료 대응체계 운영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정치는 흔히 갈등과 대립의 영역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당과 이념을 넘어 대화와 경청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안명옥 대표를 전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당과 이념은 달라도 국민을 위한 공동선을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들의 모임.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MPPU입니다. 1996년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 끼아라 루빅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한국에선 2004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재도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을 시상하는 것도 이런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쟁을 하고 국회는 싸우는 곳,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정치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아무리 의견이 다른, 그 다음에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그렇다 해도 우리는 국민의 그 공동선, 국민의 그 존엄성과 고귀함을 위하여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일치를 하는 의견을 갖고 가자. 안명옥 대표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로마 국회를 찾아 이런 가치를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인 홍익인간을 설명하며 공동선을 위한 정치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과 정말 자연과 모든 신과 모든 것을 다 합한 그 모든 것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이 되라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최근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를 맡은 안 대표는 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여성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여성의 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정치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있어서 한국여성의정이 탄생이 된 겁니다. 지역을 같이 대표하는 그 목소리로 살림의 정치를 구현하고 아름다운 여성적 가치를 여기에 넣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홍익인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는 사랑의 실천이라며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청년 정치학교 등을 통해 대화와 경청의 정치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실천이거든요. 근데 실천을 안 하고 말하는 건 정말 그건 정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가 실천인데 아름다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CPBC 전은지입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불수 통상조약 관련 문서를 비롯해 역대 지도자들이 주고받은 선물과 서신 등이 소개되는데요. 정식 수교에 앞서 가톨릭을 통해 이루어진 특별한 친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초입에 자리한 조선교회사. 파리 외방종교의 달래 신부가 한국 천주교의 전개 과정을 기록해 1874년 편했습니다. 1880년과 이듬해에 각각 출간된 한불 자전과 한어 문전도 있습니다.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델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외방종교의 선교사들이 엮은 사전과 문법서입니다. 그리고 한불 자전은 최초의 한국어, 외국어 사전이고요. 한국어 단어, 조선어 단어를 이제 불어로 이제 풀이한 사전이고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 문법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국어 동사를 연습하면서 어간에다가 이제 다양한 어간에다가 느냐, 겠느냐, 더냐 이런 식의 이렇게 어미를 붙여가면서 연습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 책은 모두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정식 수교 전에 출간됐습니다. 가톨릭을 통한 두 나라의 깊고 오래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이 1831년 조선 대목구를 지정하고 파리 외방존교에 조선 선교를 맡기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과 포교 활동은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유교적 질서와 충돌하면서 이후 수많은 프랑스인 선교사와 조선인 신자가 희생됐습니다. 조불수 조약은 병임 박해가 끝나고도 10여 년, 미국이나 영국과의 수교보다도 뒤늦게 체결됐습니다. 가톨릭을 둘러싼 두 정부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불수 통상조약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선교 활동 보장 문제가 수록돼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포교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좀 더 우회적으로 이제 포교의 자유를 이제 허가를 했고요. 또 조선 정부가 발행한 여권인 호조를 소지할 경우 조선 전역의 여행을 허용해 프랑스 선교사들의 안전을 간접적으로 보장했습니다. 한불수교 이후 가톨릭은 조선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제7대 조선 대목구장이 된 블랑주교는 당시 종현언독 부지를 사들이면서 지금의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부지 매입 과정을 기록한 일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8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세종시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한은님이냐 한안님이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논쟁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기에 생명이라고 답합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인 구요비 주교는 6월 26일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교회 일치운동과 생명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생명운동 현장에서는 종교를 넘어 연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주제는 교회 일치로 보는 생명운동입니다.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에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포함하면서 종교계의 생명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개신교를 비롯한 70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6월 10일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 조력 자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인간의 선택에 맡기려는 흐름이 이렇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 생명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생의 주기를 보호하자는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인간생명보호법은
자기결정권을 절대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가톨릭계 병원 의료진도 거리로 나와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의료진은 낙태약 도입과 조력자살 허용이 태아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품고 지켜본 엄마로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는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종교를 넘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이 시작한 생명운동에 개신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개신교 목사, 콜럼버스 기사단원, 청년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윤아 목사는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시기에 딱 맞춰 기도운동이 열린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꼭 7년이 된 지난 4월에는 가톨릭 생명운동의 꽃이라 불리는 생명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제15회 생명대행진에는 사제와 수도자,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어린이들까지 참여했는데요. 종교와 국적, 세대를 넘어 인간 생명 수호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도 7월 한 달 동안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 모두는 생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며 전 세계 신자들에게 인간 생명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Both you and I have received the most beautiful gift of life. Your breath, your heartbeat, your smile. All that you are is God's work of love. Will you help me protect this precious gift?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장합니다. 좋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제된 좋은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존 과제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최근 여러 정부는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기업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질병이나 범죄 경력 같은 민감 정보까지 그 대상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익명 및 가명으로 처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조금만 살피면 사실상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기업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 내에서는 최악의 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최악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 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가명 처리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일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나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 기업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 인권을 내팽개친 겁니다. SK텔레콤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비난했던 모습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인공지능 회치 고귀한 인류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인공지능 기술이 소수 기업과 권력자에게 독점되어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AI를 무장 해제해야 한다고 전 세계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무장해제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기술 권력이 데이터 소유권을 독점하고 그것이 곧 통치권이나 당연한 권리인 양 군림하는 비인간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교황은 무분별한 정보 축출 이면에 숨겨진 착취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노예제라 규정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독자적 인공지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K와 삼성그룹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공지능의 구축은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약탈하여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속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할 때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속도전에 밀려 윤리와 양심의 벽마저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인공지능 키운다고 개인정보 넘기는 우리입니다. 모두의 인공지능도 윤리의 대상임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태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 같은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갖지 못한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장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 국가가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 아닐까요?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